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서울 집값 급등을 견인해온 강남 상구와 용산구 집값이 2년 만에 나란히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서울시 송파와 강남마저 수억 원씩 전셋값이 빠지고 급매물이 쌓이고 있는데요. 거대한 하락장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입주장 효과일까요? 5월 9일 양도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 향방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부동산 정책을 냉철하게 진단해보고 2026년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시민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유지 리포트의 취재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브레이크는 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맞죠.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비싸서 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은 조금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잠그게 되면 그 후에 어떤 보유세나 기타 등등의 정책이 없는 한은 또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봐야죠 뭐. 이게 한 번에 갑자기 그래버리면 그러니까 숨통을 죄면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조금 풀어주면서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지 그렇게 세법을 이용한 정책은 일시 방편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이렇게 또 세법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면은 또 일관성을 기대하지 않는 국민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버티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집값이 싸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전혀. 매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고점을 아는 분들이 더 밑에서 거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뭐 마용성이나 강남 송파 정도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외부 지역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 외부 지역에서는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좀 집값이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집값이 그 전에 너무 빨리 오르고 있기도 했고 또 특히 서울에만 너무 그런 경향이 집중되어 있었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1,793건으로 지난 1월 대비 29.5%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 상구에서 매물 적체가 심각한데 똘똘한 한 채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세 분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권대중 교수님요. 네.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뭐 5월 9일 이전에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도 이맘때쯤 전년 대비 매물로는 뭐 조금 증가한 거지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워낙 입주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물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이번에 나오는 물량들이 아무래도 4월까지 이렇게 물량이 나오다가 결국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을 것이다. 김효선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도 양도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세제를 비교하면서 매물을 내놔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부쩍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강남권 매물들이 적체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기가 좀 대출 때문에 쉽지 않다 보니까 뭐 중저가 지역보다는 거래가 좀 안 되면서 강남권이 좀 더 매물이 적체되는 걸로 보여지긴 하나 양도세 중과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으로는 좀 완화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매물은 나오는데 거래는 또 잘 안 되고 있다. 이은영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똘똘한 한 채 신화가 무너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좀 증가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전년 동기나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요인들을 함께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나 다주택자 규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실 강남이 아니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무너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까 금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5월 9일 양도세 이 중과 유예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는지 이 데드라인을 피하려는 상황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매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세 중과세가 다주택자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도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제 신규주택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압박하는 거지 양적 증가가 아닙니다. 이게 수평이동이라는 얘기죠. 양적 증가가 돼야 되는데 무주택자가 다주택자들의 집을 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려면은 양적 증거가 돼야 돼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게 국가 데이터처의 자료입니다. 2024년도에 작년 재작년에 결혼 건수가 전국에 22만 2,400명이었는데 그중에 서울이 4만 2,471쌍이 결혼했어요. 그만큼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이 없이 소유권만 유지하는 꼴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이나 금년도 1월 29일 대책이 단기주택 공급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장기 대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주택 정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해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나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효과가 있느냐 이 점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많은 상담들이 양도세 유예 완화가 이제 그 2년 유예하는 것까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세금이라던가 증여랑 비교하는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다면요. 최근 들어서는 아예 매각을 하고 나서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도 문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은행에 문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더 발빠른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빠른 감은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내가 더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나아가서는 보유세 얘기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정책적인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그런 리스크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대중 교수님이나 김현선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분명히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이 효과가 나오는 것만은 또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은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부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매물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은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매물은 자연스럽게 이사철을 맞아서 옮겨타기 매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갈라낼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김현선 의원님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이 매물은 좀 늘어났는데 거래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만큼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거래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 절벽인데 심리는 매수 대기자들의 심리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일부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는 사실 더 떨어질까 보다는 내가 살 수 있느냐를 더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책상 무주택자들이 이제 토어제 허가를 받고 주택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화됐고 또 세제까지 강화되다 보니까 살 수 있을 때 사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저가 매물로 나오지만 이후에 또 종부세 이슈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더 저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따지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저는 이제 대부분은 임차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사실 매매 가격도 올라가지만 그 전월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니즈 그리고 지금 주거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좀 빠르게 매수해야 되겠다는 분들도 좀 상당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돈이 있느냐 강남에서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권혜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실제 문제 5월 9일 이후 현상도 될 수 있고 그 전도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의 다음 카드가 보유세 인상이다. 이건 그렇죠. 기자회견을 할 때는 세제로 뭔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또 카드가 만지작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면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는 팔아야 한다. 이런 압박감도 가격 하락, 가격 안정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선은 그 금년도에는 보유세 인상이 없을 겁니다. 재산세가 6월과 7월과 9월에 그 부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그 기점이 6월 1일 기준입니다. 근데 6.3 선거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산세 인상은 없을 거고요. 내년도에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압박을 하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작년 6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당시 6월달에 코스피가 2,600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6,000을 뚫고 넘어갔다가 전쟁 때문에도 떨어졌다가 지금 6,000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돈을 그 버는 사람들이 그 주택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경고하는 거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두 번째는 이제만 넘어온다면 실수요자는 놔둬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이건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기주택 공급 정책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분양 물량으로서는 이렇게 압박을 해서 다주택자가 내놓으면 단기주택 공급 효과는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 효과인 것 같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안 판다면 보유세를 올리겠다. 양도세 중과하겠다. 그래서 세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카드를 꺼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좀 더 초기에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지금 3억 원 이하는 43%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3억에서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이 넘으면 일률적으로 45%를 적용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만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준을 올릴 수가 있다. 네. 근데 김영선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에 이제 보유세 얘기가 나왔을 때 권대중 교수님은 지방선거를 의식한다면 뭐 올해 내에 보유세를 재산세가 됐든 종합부동산세가 됐든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어떨까요? 일단 시기상 보면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정확한 그 의견이시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 일반 시장 참여자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지금 양도세도 강화하겠다 얘기만 하다가 실제로 강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도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근데 강남권의 뭐 두 채, 세 채가 아니고 중저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미리 먼저 그 걱정을 하시고 지금 또 미리 내놓는 분들도 일부는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결정되기 이전에 지금은 계속해서 뭔가 이제 어나운스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좀 공포심을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 요인이 되겠네요. 이은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근대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해서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압박이 되는 부분, 결국은 추가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추가적으로 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사실은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 부분은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주요 언론들에서 매물이 증가했다거나 호가가 내렸다거나 하는 것들은 서울에서도 주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그런 식의 현격한 호가 하락은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기보다는 일단 주요 지역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된 상황에서 보유세 내용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얼마나 지역적으로 더 확대가 되는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 것인지 이 부분을 더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실제 아직까지도 그대로 이 서울과 경기도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전세시장 이야기를 조금 깊숙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더 큰 고통이 이 전월세 시장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권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 송파구에서 4,500가구의 입주장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네. 신규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되니까 전세값이 이제 신규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이제 전세 물량이 빠지면서 수억 원씩 이제 내려가는 현상이 나오는데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현상은 있었습니다만 전세 이 경우에도 뭐 이게 일시적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도 내려가고 매매 가격도 내려가는 동반 하락으로 봐야 되는지. 근데 또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게 5월 9일 지난 시점부터는 전세 매물이 또 잠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신규 아파트 단지에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전세 물량은 내려갑니다. 매매 가격도 떨어집니다. 이거는 공급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공급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송파의 헬로우시티라든지 둔천중 아파트를 새로 지은 12,000가구가 입주하는 그 지역은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 가격도 하락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1, 2년 정도 임대차 기간이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스프링 효과가 있어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대세 하락처럼 굳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매매 가격과 월세 가격 차이인데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선행지수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매매 가격이 먼저 급등했었죠. 작년에. 예. 그러고 나서 키 맞추기식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원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한 50% 전원하면 55% 가야 되는데 지금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가버렸죠. 그래서 거기를 쫓아가는 수요 때문에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진짜 권 교수님 말씀하신 저도 최근에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강남 지역도 매매 가격에 비하면 전세 가격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게 매물 잠김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송파구에 대규모 입주가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할 수 있을지 김효선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 가격에 대한 변화요? 입주단지가 한꺼번에 좀 많이 들어서면은 당연히 초반에는 한 3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는 전세값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량이 많으니까 급한 사람들은 저가로 내놓거나 뭐 월세로 전환한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초반에는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질 수 있고요. 입주장도 뒤로 갈수록 전세 가격이 조금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근에 그 송파구의 수치가 주간 단위 수치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잠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전반적인 전세 보증금 올라가는 것보다 늘 상위에서 올라가는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 전반적으로는 10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송파 같은 경우에는 107% 상승한다거나 전체 서울 25개구 중에서도 전월세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긴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올해도 104% 정도 전세 보증금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면. 그래서 지금 입주장은 사실 뭐 몇 억씩 떨어지는 금액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는 하락해 보이나 지금도 여전히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헬리오시티 또 둔촌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은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지역이 또 전세 가격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일단은 대체로 신혼 부부들은 전세로 입주했다가 또 매매로 갈아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영향도 좀 받을 수 있고 실거주 여부 영향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가격 관련해서는요. 네, 사실 앞서 언급하신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역적인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상황인 거지 서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전세 매물이 중요한 건데요. 다주택자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온 것이 사실 꽤 됐습니다. 앞서 문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번에 8년차, 9년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파를 지금에 와서 확인해 보게 되면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매매 물량은 상당히 나와 있는데 전세 매물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비단 서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같은 지역을 가보더라도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 물건은 몇십 건이 나와 있는데 전세는 2건, 3건밖에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마다 매물을 내놨을 때 중복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매물 대비해서는 전세 물량이 적은 거죠. 이런 것 때문인지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도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50%, 60% 정도가 아니라 70에서 80%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런 상황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지에서든지 매물 감소는 전세 매물의 감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될 여지가 높고 그런 부분은 결국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현영 위원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궁금한 건 역시 5월 9일입니다. 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럼 5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하는 게 궁금한데 권 교수님 어떤 상황으로 예측하십니까? 저는 5월 9일 전에 이제 매도 물량은 뭐 그런 대로 매도가 됐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매도하지 못한 물량들이 전세에 나오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줄 수밖에 없죠. 또 더군다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전세 물량으로 나오는 그 물건은 소유자가 살지 않거나 또는 다주택자 물건이에요. 이 다주택자 물건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물량도 줄어들게겠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면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5월 9일 이후에 전세 물량도 대폭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 압력은 계속 받지 않겠나. 여름철 한철 시기의 비수기라고 하지만은 내년 올 가을에 전세 가격은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보다 상당히 상승 압력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가을이면 또 이사철이기도 하고요. 네. 김효선 의원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5월 9일 이후에 일단 이제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양도세 중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 부담되는 이 중과를 월세 쪽으로 전환해서 보유세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오히려 부담시킬 수도 있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 부담이 더 크실 수도 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네. 그 지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그 비중들이 거의 월세가 이제는 50% 넘을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그래요? 월세화되고 있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갱신과 신규를 비교했을 때도 신규는 지난해 거의 한 110% 정도 가격이 오를 정도로 갱신과 신규의 가격도 큽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갱신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게 둔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다고 해서 저는 그 물건들이 즉각적으로 다시 회수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종부세에 대한 게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 그게 또 당장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매각을 좀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남아 있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게 만약에 이제 매물로 다시 출하가 이제 걷어들이고 다시 전월세를 받는다 했을 때도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신규 입주 물량이 없고 또 그리고 이후에는 입주한다 하더라도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량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국지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종부세 금액을 월세로 전가해도 수요자가 있을 만한 지역들은 당연히 종부세는 비용인데 그거를 좀 더 수익적인 측면으로 덜어내라고 하는 게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월세로 덜어낸단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죠. 뭐 지방이나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도 올리면은 아예 수요가 없는 지역들은 못하겠지만 그게 가능한 지역들은 당연히 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거를 이제 임차 비용은 그 소유자한테는 곧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환해서 좀 비용을 덜어내려고 하는 분들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현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에도 상당히 지금 이 월세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효선 의원님 말씀은 5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제 특히 이제 뭐 한남동 같은 경우에 젊은 청년 세대가 많이 들어오는 뭐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월세 비중이 상당하고요.
근데 이게 부담이 되면은 정부로서도 부동산 정책에서 상당히 또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전월세 가격이 서울 지역에서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로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청년들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큰 집이 아닙니다. 작은 집들이죠.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집의 종류를 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주택을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 처음부터 임대용으로 만들거나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형주택들은 보통 집이라고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원룸이나 뭐 거실 하나 방 하나 이런 게 있는 것들이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실행하는 다주택자 규제는 이러한 구분이 없이 모든 주거용 시설을 다주택으로 간주하고 매도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작은 소형주택들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언젠가 내가 이 소형주택을 내 것으로 사서 내 집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임대용 매물이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규제를 가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살고 있는 소형주택들, 임대주택의 가격이 예. 오르는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보완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생계형 임대주택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평, 5평짜리를 갖고 있으면서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그 팔으라고 압박을 하게 되면 생활에도 문제가 되지만 5평, 10평짜리를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적은 소형은 지금 우리 이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청년들 신혼부부가 사는데 만약에 5평, 10평짜리를 팔으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 이유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그걸 사는 순간 주택청약통장에서 무주택 기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정 규모 이하, 예를 들어서 4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의 비아파트 부분은 이 그 다주택자에서 좀 배제해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제가 무작정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5평, 10평짜리가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면 공급량이 줄거든요. 공급량이 줄게 되면 결국엔 또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매매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비아파트 부분은 캐피탈 게인이 별로 없어요. 매각 차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1, 2인 가구의 주택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꼭 필요한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금 교수님 말씀하셔서 이걸 저도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돼서 분석하면서 이거 여쭤볼까 말까 했는데 실제로 서울의 청년 임대주택의 그 물량 자체가 상당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는 의견이, 그리고 역세권이라서 아주 위치도 좋습니다. 서초권도 있고 마포권도 있고 마용성에 다 있거든요. 성수동에도 있습니다. 이 청년 임대주택이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구조가 큰 복층 구조도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분양해라.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분양이 안 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형주택을 분양받으면 청약통장에서 청약 가점제가 낮아져 버려요. 그 부분을 제외해 준다면요. 근데 그래야 된다 그러면은 이미 그래야 된다면 소형주택은 늘어나서 청년들에게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죠. 지금 역세권에 청년주택 허가받아서 짓잖아요. 만약에 이걸 규정하게 되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청년들이 그걸 사서 들어가진 않거든요.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정부가 좀 유연성 있게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부동산 신문에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투트랙 전략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효선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공급은 늘리면서 동시에 투기는 잡겠다라는 투트랙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론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늘리는데 동시는 투기는 잡겠다. 공급 전략과 세제 전략과 대출 전략을 다 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 지역만 지금 좀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집값을 잡겠다고 할 때는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규제를 함으로써 이제 과열을 좀 막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근데 정부가 공급 계획을 안 했냐, 공급 전략을 안 썼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뭐 전 정권부터 공급은 뭐 270만 원, 300만 원 이상까지도 계속 나온 상황이고 이번에도 뭐 3차례 정도 지금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계획은 굉장히 영끌해서 방대하게 나왔으나 그게 입주까지 이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해서 저는 이해하기로는 이게 공급이라는 게 당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잘 된다 하더라도 사실 다음 정권을 위한 거잖아요. 입주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은 되진 않고 그 공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구축해가지고 임대주택들을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게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수요는 대출이나 지금 뭐 세금처럼 당장 이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재료긴 한데 공급은 지금 잘해도 뭐 5년, 10년 이후에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략을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그게 좀 시차가 존재한다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네, 이 시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에 추가적으로 이제 6만 호를 건설하겠다라는 것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현영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5년 뒤에 10년 뒤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발표를 안 할 수는 없고 보다 좀 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제한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획기적인 걸 내지 마시고 기존에 진행하던 것들을 꾸준히 하겠다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됐던 유유부지 활용안을 보게 되면 예.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2020년도에 8차 대책에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즉 이 얘기는 2020년도에 발표된 내용이 아직까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새로 발표해서 향후 몇 년 이내에 착공까지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유유부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물량보다는 어디까지나 3기 신도시 같은 기본 계획 안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계획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접근은 이제 시장 안정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유유부지 활용 방안도 시장에서 안정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시간 내에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들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내용들 3기 신도시와 그리고 서울과 기타 지역의 도심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자, 대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은 워낙 지금 뭐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런데 권대중 교수님 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공급 말고는 이제 세금 정책과 이제 대출 정책인데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는 물론이고 기존 대출까지 LTV 주택담보대출을 0%로 더 이상 안 주겠다. 이러면 이제 대출로 버티기가 다주택자들이 대출로 끼고 산 물건이 있다면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른바 대출이 유예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꽉 재면 매물이 쏟아질까요? 정부의 그 대출 정책의 방향이 신규 대출은 이제 막고 다주택자의 대출은 더 이상 연기를 안 해주겠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대출을 상환하려면 집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고 산 경우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대출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대출 이자보다 월세 수익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월세 놓는 주택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전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아파트 부분 소형은 놔둔다 하더라도 중대형 아파트, 고가 아파트들은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팔아야 됩니다. 또 신규 주택도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거래가 줄어들겠죠. 결국에 이렇게 거래가 위축되게 되면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에 돈 있는 사람들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의 정책이 이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대출과 관련된 건 은행의 그 영업이거든요. 은행도 개인회사 아닙니까? 근데 은행의 영업을 이렇게 정부의 정책으로 다 막아버리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건 의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김효선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방침의 방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도 더 이상 뭐 유예도 없고 보유세도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도 이제 꽉 복제해서 LTV 0%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될 텐데 일단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서 또 효과는 볼 것이라고 하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무리한 대출 받고 집 산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는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매입을 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공포스러운 얘기거든요. 어쨌든 대출을 일시에 다 상환을 하든 아니면 매도하든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거래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거래가 안 되는 주택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선호하는 지역들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렇지 선호하는 지역들은 또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매수자들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매물들이 나왔을 때는 정말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사실은 이건 신용이라던가 본인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생활 자체에도 굉장히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건 당연히 시장엔 충격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 사실은 그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공매 시장으로 인한 이제 거래밖에는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되게 좀 심각한 부분이라 정말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거긴 한데 그렇게 됐을 때는 주택엔 더 이상 투자나 뭐 이렇게 실사용 목적으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또 다른 것들을 찾아서 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조금 더 또 관심이 쏠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서울 지역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강북 지역에 살고 있는 10억 전셋집에 살고 있는 네. 이른바 전세를 살고 있는 세대인데 강남에 한 30억짜리 매물이 나왔습니다. 네.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출이 일단은 2억밖에 안 나오고 네. 그리고 또 그 2억 정도는 세금으로 또 다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세만큼 그 금액만큼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20억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30억짜리니까. 네,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뭐 증여받거나 본인의 자산이 그만큼 있지 않는 이상 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현영 위원님, 아까 이제 이 권대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세금을 올리면 상당히 저항감이 생길 수 있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거나 우리가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진행이 됐던 바가 있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시장 실거래 가격하고 이제 근접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보유세 부담, 종부세나 또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는 건데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려는 이제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되면 좀 집을 팔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탄력을 받게 될까요? 네, 탄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급하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공시가격 같은 것들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전년도 걸 적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앞서 윤 정부에서는 좀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0년도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적용을 해왔습니다.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였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번에는 뭐 특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년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라는 것만으로 모든 세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냐라고 하면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매물들이 시장에서 해당 기간 내에 흡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심플하게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팔립니다. 뭐 복잡할 게 없죠. 그런데 비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한번 그러니까 비아파트 매물의 거래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게 팔리려면 1년 뒤에 팔릴지 2년 뒤에 팔릴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언제 있을지도 잘 모르고요. 주택이나 빌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족 단위가 거주하는 집이 아니고 아예 소형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로 임대용으로 갖고 있고 그렇게 만든 것들 이런 경우에는 이걸 아무리 시장에 내놓더라도 이게 팔린다는 보장이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는 이렇게 작은 매물을 굳이 내 걸로 살 유인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사는 순간 본인이 다주택자로서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매물은 나올 요인이 되겠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더 부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원래는 이게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나 취득세를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또 공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지금 일단은 부동산 정책이 추진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안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권 교수님 일단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안이 전체적으로 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1주택자가 아니면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되는 겁니까? 정부의 발표는 일단은 실거주하지 않는 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보유 특공제가 소유가 40%고 거주가 40%로 80% 공제해 주거든요. 이렇게 발표했지만 아마도 논의 과정에는 거주하지 않는 40%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주한 40%를 좀 더 올려서 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더 주지 않겠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샀다가 가격이 오른 다음에 팔으는 사람들 더러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특별한 사유로 한 1, 2년 거주하다가 지방 발령이 나거나 해외로 발령이 나거나 또는 사정에 의해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 요건이 한 번 더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아마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김현선 위원께 여쭤보지 않았어. 그런 경우도 꽤 되더라고요. 아이들의 교육 때문인지 강북이든 경기도든 집은 있는데 서울의 강남에 전세를 얻어서 그 1주택자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정책은 뭐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그대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교육을 위해서 집을 놓고 뭐 다른 지역으로 임차를 산다던가 아니면 젊은 세대들은 사실 부모님이 이렇게 현금으로 증여하지 않은 이상 집 사기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갭 투자를 해놓고 자산을 증식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형식들도 많이 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주거 사다리가 지금은 대출도 막히고 여러 가지로 막히는데 이것까지도 쉽지 않아진다라는 좀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정부 정책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그 단계를 띄워놓고 뭔가 규제를 하게 된다면 사실 급진적으로 주택가 농지에 있어서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거면 그냥 사지 말고 임차로 그냥 살거나 아니면 그냥 거주할 거나 사용할 것만 사라. 이게 정말 명확하게 시그널을 전하기는 하는 거라서 자산에 대한 설계라던가 생애 전반적인 설계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젊은 세대들의 여기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뭐 염두에 둘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전세를 살다가 그 기반으로 또 실제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는 것이 보통의 또 방법이기도 한데 이은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갭 투자 차단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내 집 마련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또 비판도 공존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사실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을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지금 가격으로 미리 매입하는 것을 저거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건 나쁜 겁니다. 반사회적인 거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지금 당장 내가 실입주할 만큼의 자금은 없지만 일단 지금 가격으로 매입을 했다가 향후에 내가 돈을 더 모아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실제 수요를 엄밀하게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실거주하지 않으면 모두가 투기다라고 간주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대중 한성대 석사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하면서 싱가포르 현재 부동산 모델에 이제 큰 관심을 표명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공급 확대를 기본적으로 하되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투트럭 체제로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나라가 전형적으로 이제 공공형 주택 공급 모델인데, 일단 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싱가포르 모델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이전부터 많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그 주택 정책을 도입해서 적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그 개인 소유가 너무 많고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가 국유화돼 있으면서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주택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2배 이상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도 제한하고 있어요. 취득세가 60%나 됩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싱가포르 형태의 주택 정책을 도입하려면 공공주택이 많이 있어야 돼요. 싱가포르는 토지가 국유화돼 있으면서 대부분 공공주택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이 지금 10%도 안 돼요.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도입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도입한다면 이제 LH가 공공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부 주택처럼 토지는 이제 LH나 국가가 갖고 있고 건물만 분양하게 되면 반값 아파트가 되겠죠. 근데 그 시장으로 완전히 변하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시장과 혼합해서 간다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30년, 40년 후에 재건축을 할 때 토지 소유권이 없어서 어려워집니다. 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임대료를 좀 낮추거나 또는 주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이지 이게 시장으로 직접 옮겨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싱가포르처럼 세금은 되게 강화돼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돼 있는 걸 세금 강화라는 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해서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가장 그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네. 싱가포르 나라가 정작 가보면 행정제도도 싱가포르처럼, 정치도 싱가포르처럼, 부동산도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싱가포르가 살기 되게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이미 싱가포르는 1960년대에 토지 수용을 다 해서 국유화 시킨 것들에서 뭐 국민의 대부분이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꾸준하게 또 공급도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헌법에서 사유재산법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급매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네. 경공매를 민간인들이 이제 매입하기 어렵게 된다라면은 그걸 좀 국유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방 미분양권은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근데 사실 또 핵심 입지는 사유화되고 외곽이라던가 지방권은 이제 공유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외곽 쪽으로 또 몰릴 수 있는 그러면서 더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김 의원님 말씀대로 핵심은 이미 60년대 70년대부터 토지 국유화가 되어 있는 싱가포르. 하지만 토지에 대한 애착이 큰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유지가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되돌이킬 수는 없는 현실. 이현영 의원께서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 관련해서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펴셨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언제 했었는지 잠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뭐 비슷한 맥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해보게 되면 사실 어떤 사회든지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지기에는 그간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던 거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도시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본래 독립을 하고 싶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다른 옆 나라에 속해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나라에서 싱가포르 별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강력한 국가 주도 정책을 취했고요. 그리고 무역 겁정과 금융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용어도 영어로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런 나라의 제도가 여러 있는 것 중에서 일부 특정 부분만 발췌를 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 전문가들께서 이미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부동산을 포함해서 상속세가 없고
증여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여기서부터 이미 차이가 났죠. 그런데 이런 배경들을 모두 배제하고 단순하게 공공 주도로 국가 토지에 주택을 공급한다. 이 부분만 가져와서 도입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우리와 맞지 않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충분치 못한 미흡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 또 한편으로는 싱가포르가 그런 이 토지 공개념화에서 주택들을 지어서 상당 부분을 또 임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가 주도로 임대를 할 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주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는 그런 정책은 또 우리가 또 가져올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들 또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주택들은 지금 공공주택을 많이 분양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우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완전한 주택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놓는 정책 중에서 모듈 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 공유주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LH가 만약에 기여한다면 그 부분은 아마 집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국유화돼 버리면은 가장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아까 우리 이인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취득세와 양도세가 없어지잖아요. 특히 재산세가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세수도 물론 줄어들 수 있고요. 그 정도 복지국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바뀐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 싱가포르 모델을 도입한다 그러면 공공주택 중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 실업부를 위한 그런 주택을 도입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 있을 당시에 누구나 집 또 토니들 그게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현성 의원께요. 지금 LH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주택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 또 뭐 서울에는 SH가 있고 각 지역별로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민간의 창의성이나 공급화 전략을 좀 저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민간 아파트 공급 비율이 더 높으니까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민간이 공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가격이 올라가요. 굳이 뭐 그런 시설까지 안 해도 되는데 또 LH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 보면 굉장히 만족도라든지 또 이 공사의 이 완성률도 상당히 또 높게 평가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이나 건축 시장 쪽에 하나의 좀 처음에 시발점부터 좀 차이가 있던 부분은 아파트 중심의 이제 건설이나 맞아요. 그리고 아파트 중심의 개발 때문에 사실 한강변이 전부 주택으로만 되어 있어서 일부만 조망권을 이제 가져갈 수 있고 또 아파트는 다 똑같이 그 시대별로 똑같이 짓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건축도 되게 창의력이 좋은 대한민국 민족들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그래서 시행도 우리나라 시행사들과 또 일본이나 유럽의 시행사들이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LH는 시행 전문 회사가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주도로 하는 것들의 사업을 이제 하는 그런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쪽을 주도로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선진국 대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주택 공급 건설 이렇게 더 그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가 사회구조가 굉장히 급변하면서 앞으로의 먹거리가 이제 관광 쪽이나 서울의 도시 경쟁력 이런 것들을 높이는 쪽으로 좀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무조건 공공주도로 한다라는 거는 뭐 어떤 공급을 빨리 하고 이런 관점에서는 맞지만 전반적인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는 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민간이 지금 혼자 하기엔 또 사업성 부족이라는 난간을 뚫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뭐 샘플로라도 민간과 또 공공주도 하에 정비사업 쪽을 같이 해보면서 사례를 만들어가는 우리나라만의 좀 새로운 방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참 김효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파리 같은 도시는 가장 높은 게 에펠탑인데도 다 시민들이 수용되고 도로도 방사형으로 다 편리하게 돼 있고 왜 그런 도시가 만들어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은영 의원님, 근데 이제 이러려면은 중앙 정책과 지방 행정의 또 조화도 필요하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이게 공공 중심 방식의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고 뭔가 좀 민간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방과 지역과 또 인허가권을 종합 대책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 간에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 자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 다만 지역을 서울로 한정하게 되면 서울에서는 신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정비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충돌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쪽을 지원했죠. 하지만 이번 정부의 입장은 공공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언급됐던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은 과거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된 것들입니다. 그만큼 어떠한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시장에서의 호응도 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토지를 먼저 수용해서 이것을 개발하고 그걸 나눠주는 방식이 도심복합개발사업입니다. 역시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예. 하지만 이것도 역시 토지 소유주들이나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해서 사실상 진행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 중심으로 서울에서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건 필연적으로 서울시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짧은 시간 내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접근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 1월보다는 서울 지역에서의 아파트 매물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대비 어떤지도 좀 파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거고 일단은 이제 매물이 늘어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권 교수님. 네. 올해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가 이제 거래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는데 매물은 나왔다. 네. 그럼 이 매물이 소화가 될 것이냐?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 가지 현상, 이 매물이 걷어들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매물이 누적되면서 집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5월 9일 이후가 상당히 궁금한데 그러면 6월 7일, 6월 7월 가을로 넘어가는데 어떤 국면에 접어들게 될까요? 저는 그 뭐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상저하고가 될 것 같다. 5월 9일 전에는 그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될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 지난주 걸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10건이 나와서 한 건이 거래됐는데 한 건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평균 가격은 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5월 9일 전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래가 있으면서 시장이 안정된 것 같이 보이겠지만 만약에 그 대출도 중단된 상태고 또 규제하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팔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전세 가격이 또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매매가격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가을에는 아마도 지금 뭐 정부의 강압적인 그 정책에 의해서 보유세 인상이나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인해서 위축될 수는 있지만 호가는 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을로 갈수록 오히려 지금 떨어졌던 가격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문제입니다. 내년이. 네네. 내년에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더 적습니다. 예, 내년은 그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뭐 지금보다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한국부동산원에 떠 있는 자료를 보면은요, 예.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은 그 금년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은 27,158가구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한국부동산원 자료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17,197가구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올해의 27,158가구도 예전 평균 대비 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런 현상이 가을을 지나면 내년이 걱정입니다. 공급 태부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네. 이것도 좀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제외된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상당히 있는 동탄이고요. 네. 인천이 포함이 안 됐어요. 네,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데는 구리시입니다. 구리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 안 됐습니다. 구리가 지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당 옆에 있는 수지지구가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은 그 뭐 송도부터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근데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물가 대비 집가 상승이 1.3배가 넘으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네. 그 규제하게 돼 있고 1.5배는 투기 과일로 지정하는데 거기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서울에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부동산 그 거래가 안 되면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리게 되면 결국에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지금 가장 초조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서울에서 재건축이 임박해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의도, 영등포의 여의도, 또 목동 지역, 또 강남의 일부 지역.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이른바 돌돌한 채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던 이 조합원들이 소유자들이죠. 기다려야 됩니까? 재건축이 끝나서 새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 지금 양도세 중과다 또 이런 상황이 오면 보유세 부담도 있을 테고요. 집을 팔아야 될까요? 사실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입주할 수 있다면 입주하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시는 것은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내용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사람들이 중간에 지쳐서 매도하거나 기타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서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빨리 입주하는 겁니다. 예. 이게 6개월이든 1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면 지금 팔지도 못합니다. 팔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기 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팔까 말까를 고민하실 수가 있지만 진행이 돼서 얼마쯤 기다리면 입주가 된다라고 하시는 입장에서는 입주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가 진행되냐. 뭐 입주 쪽에 더 임박해 있고 이제 곧 공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2주도 해야 되고 기다리면 되지만 한참 기다려야 된다면 파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 다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세 분께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서울에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뭐 지방은 상당히 미분양도 넘쳐나고 네. 지방에 대해서는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집값의 안정은 뭐 상향 안정화는 아닐 테고요. 하향 안정화인데 자, 이 목표가 달성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김영선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1순위가 이 자산이 향후에 가치를 상승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뭐 가치가 올라갈 건지가 제 1순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책적인 부분보다도 지금은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갈 건지를 판단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가장 좀 최선의 선택을 하는 시기라서 사실 예전 같으면 지방에 세제를 혜택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지방으로 옮겨갔는데 지금은 실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또 실수요가 줄어드니까 뭐 투자나 투기 수요도 전혀 거의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수요 위주의 시장 안에서 공급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이제 그런 데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목표 달성을 했다. 그러면 서울의 강남 집값이 내려갔다. 매물이 많아졌다. 무주택자들 집을 사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살 수가 있게 됐다. 이런 목표 달성이 언제쯤 또는 실제로 실현은 가능할까요? 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났다고 지목이 되는 지역들은 고가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실수요자들,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돈도 모으시고 집을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도 일반적인 수요자분들이 보시는 지역들은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향 안정화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언급되던 단어가 에브리띵 밸류였습니다. 뭐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다 오르는 시기여서 이 내용은 결국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내려간다는 뜻인데 지금부터 앞으로 긴 시점으로 해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격 가치가 특히나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기에는 이건 쉽지 않은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적어도 서울 지역으로 한정을 한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충분한 정책 효과를 누리시고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시는 것만큼 합쳐서 가격이 어느 정도 보합이거나 안정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하락까지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집값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향후 추세와 관련해서 제도와 연관해서 또 분석을 해봤는데 끝으로 세 분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팔지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다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김효선 위원부터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정부가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만 집을 사라는 기조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면적인 강화 방침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그 무주택 실수요자이면서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자산 능력이 있다라면은 타이밍보다는 얼마나 저가 매물을 잡을 수 있는지를 보시고 매입을 결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입주 물량이 더 줄고 또 그 내후년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살 수 있는 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규제는 점점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임차 시장이 사실은 매매보다는 더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상황이 될 때 가장 좀 최선의 입지를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이혜정 의원님 무주택자, 다주택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특히나 서울 같은 곳에서는 집을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도 그렇고 종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집을 뭐 서울과 지방에 갖고 있느냐, 지방에만 가지고 있느냐, 이 개수가 몇 개이냐, 여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재원을 드리기보다는 개별 케이스로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 또 효과일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좀 대체적인 의견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금 교수님, 무주택자 아마도 서울 지역이 될 것 같아요. 또 다주택자 어떻습니까? 저는 그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뭐 급매물을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제 상당 기간 무주택자거나 상해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공공택지는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한 80% 정도 이하에 분양하기 때문에 공공택지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공택지는 또 그 중도금 대출도 나오고 다 됩니다. 지금 현재 대출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택지를 노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또는 뭐 이전 수요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있는 쪽으로 입지 조건이 좋고 교통이 좋은 쪽으로 5월 9일 이전에 급매물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매물도 많이 뭐 이렇게 그 뭐랄까 나오지 않을 거고 또 사기도 어려울 텐데.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고 다주택자들은 사실 다주택자가 가수요가 있는 세상이 뭐 좋은 세상은 아니잖아요.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매도한다고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자가 지금 오히려 적은 시장이잖아요. 매도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그 매각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뿐이 아니라 양도세까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볍게 처분할 수 있다면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따르는 것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